제가 살면서 봤던 영화 중에 가장 몰입도가 높았던 영화, 희망이란 걸 전혀 찾아볼 수 없게 주인공 4명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일종의 경고라고, 그의 작품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멘붕이고 진짜 충격적인 영화라서 와 이거 대박이다 싶은데, 좀 과장하자면 눈알 빠지게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뒷근육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희 일주일마다 이렇게 만나니까 뭔가 마음이 되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비록 제 눈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다 계시는 건 아니지만 이 스크린 통해서 다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들 멋진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고, 별로인 한 주 보내셨다면은 다음 주 훨씬 더 멋진 한 주 보내실 거니까 이제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할 컨텐츠 또는 영화를 이제 게시물이랑 인스타로 계속 예고를 하려고 해요. 한 번씩은 그냥 막 서프라이즈 하고 싶은 날은 예고 안 할 겁니다. 저희 감사한 구독자님께서 또 제안을 주셨는데 너무 좋은 의견이라서 이렇게 또 반영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리뷰하는 영화들이 대부분 외국 영화들이잖아요. 특히 일본 영화 이런 것들도 꽤 많은데 등장인물들 이름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계속 화면에다가 등장인물 사진이랑 이렇게 같이 띄워 놓을 테니까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어가는 채널인 것 같습니다. 뭔가 제 채널이라기보다 우리의 채널이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제 채널 소개할 때 제 채널이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 채널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항상 고마워요. 진짜 밤에 댓글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마음이 진짜 요새 망글망글하네요. 감사드립니다. 진짜 기분 좋은 댓글들은 막 캡처해가지고 제 외장 하드에다가 이렇게 막 폴더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기분 안 좋은 날 한 번씩 보려고. 네. 너무 또 잡설이 길 뻔했네요. 바로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레퀴엠입니다. 이 영화는 약간 필살기로 숨겨놓으려고 했던 영화였는데 댓글에서 이 영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오늘 바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포제션이라든가 살인마 제거의 집 등등 뭐 말씀해주신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영화들 말씀하신 거 대부분 다 봤더라고요. 그리고 막 요새 넷플릭스에 올라온 것도 이렇게 봐주세요, 이런 거 봐주세요, 제가 안 본 것들도 다 진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트에 다 넣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 다 할 거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린 엘리펀트 이런 건 좀 1년이 한 52주 53주 정도 되니까 우리 너무 마음 급하게 먹을 거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엑기스 같은 영화들은 제가 다 꼽아서 가져오겠습니다. 진짜 재밌게 리뷰해서 또 들고 올게요. 다시 돌아가서 레퀴엠은 진짜 너무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멘붕이고 진짜 충격적인 영화라서 와 이거 대박이다 싶은데, 직전에 리뷰했던 돌이킬 수 없는 이 영화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과학적이기만 한 영화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잔인한 장면도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에 면역이 없으신 분들도 봐도 괜찮을 정도의 영화고, 스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영화는 제 인생 영화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영화를 보고 재미없다고 할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전개, 그리고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연기 뭐 하나 빠질 수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데런 아로노프스키입니다. 마더 그리고 블랙스완으로도 유명한 감독입니다. 블랙스완은 시대가 변함에도 매년 언급될 작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그의 작품 중에서 이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마약 예방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냥 공익광고 같은 거 말고 그냥 이 영화 한번 보여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약에 관련해서 딥하게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서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첫 장면은 어떤 시끄러운 TV 화면으로 시작하게 돼요. TV 다이어트 강의 태피 티본스 쇼. 엄청나게 중독성이 강한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하게 되는데 We got a winner, be excited, be excited 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장면이 전환이 되는데 아들과 엄마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자레드 레토네요. 여기서 이름은 해리입니다. 해리 골드팝. 왜 실랑이를 벌이냐? 아들이 중고 TV 상점에다가
TV를 계속 팔아버리고,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서 이 아들에게 뭐라 말하지도 못하고 그 상점에 가서 항상 다시 돈을 주고 다시 가져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TV를 팔았다가 다시 가져오고 팔았다가 가져오고 이런 순환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이번에는 뺏기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벌였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또 해리가 TV를 갖다가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아주머니는 다시 그 상점에 가서 또 사오게 되고요. 해리는 진짜 상놈입니다. 근데 이거 판 돈으로 뭘 하느냐? 마약입니다. 친구인 타이론과 함께 마약을 하게 되는데, 이놈도 똑같은 놈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 결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사라입니다. 사라는 일찍이 남편의 여이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은 이미 엇나가고 금쪽이가 된 지 오래고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항상 외로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낙은 티본스 쇼를 보는 것, 그리고 TV를 보면서 음식을 먹는 것, 달달한 디저트, 맛있는 빵, 이런 것들을 말입니다. 근데 그런 그녀에게 한 전화가 와요. 티본스 쇼에서 그녀를 초청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몇 번 엽서를 이 방송국에 보냈었고, 그것을 눈여겨본 방송국 측에서 이 사람을 섭외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초청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장난 전화일 거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어요. 근데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아무 낙이 없던 삶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쇼에 서는 날 자신의 전성기 시절에 입었던 빨간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와 다르게 살이 붙은 자신의 모습에 참담해하지만 결의를 굳힙니다. 다이어트 식단을 위해서 그런 책도 사서 읽어보고 자몽, 계란, 그리고 블랙커피 이런 식으로 식사를 꾸려 나가보게 돼요. 그리고 그 식단 책에서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설탕 안 되고 소금 안 되고 뭐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해리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제니퍼 코넬리더라고요. 극중의 이름은 메리언 실버라고 합니다. 메리언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메리언은 꽤나 부잣집의 딸이지만 부모와는 척지고 삽니다. 해리는 메리언을 정말 많이 사랑해요. 꿈에도 나올 만큼이요. 그리고 그가 그리는 모든 계획 안에는 그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류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메리언을 위해서, 그리고 지하세계에서 돈도 벌 겸 타이론과 해리는 함께 약장사를 하게 돼요. 한편 사라는 다이어트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온종일 먹을 거 생각뿐이고 TV쇼를 봐도 먹을 거 생각뿐, 다른 뭐 할 일을 하더라도 계속 먹을 거 생각뿐입니다. 그러다 친구들과 아파트 앞에서 일광욕 도중에 친구가 자신의 딸이 어느 의사를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받은 약을 먹고 8kg를 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때는 사라가 이 말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습니다. 항상 TV쇼를 보고 거기에 출연하는 자신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결의를 굳히지만 그날 밤에도 사라의 온머릿속이 먹을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식욕을 견딜 수 없던 사라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오밤중에 걸게 됩니다. 그 의사를 소개시켜줘. 그리고 그 의사를 찾아가니 기본적인 체중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약을 주게 돼요. 파란색, 보라색, 그리고 오렌지색, 이렇게 3가지 약입니다. 걱정스럽게 시작을 했다만 약효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식욕이 싹 가시고 순간 집중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그 약을 복용한 즉시 모든 공간들을 정돈하고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의 개념도 뭔가 아득해지는 느낌도 있고요. 뭔가 말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가 그녀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약 중독자 트리오인 해리, 메리언, 타이론, 이 셋은 5만상 약을 빨고 팔고 그리고 또 돈을 벌어 제낍니다. 중독은 점점 심해지고요. 이거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대단해요. 복용 후에 집중력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묘사라거나, 동공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데 그것들을 클로즈업하는 묘사라거나, 이게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이 약장사는 굉장히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잘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타이론은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 인물이지만 가슴 속에는 커다란 구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늘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그녀에게 어릴 때 많은 것들을 약속했었으나 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어. 난 너만 있으면 돼, 우리 아가. 사랑한다. 그리고 그녀의 빈자리를 너무 크게 느끼면서 그런 전적인 사랑을 굉장히 그리워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슴속 공허한 빈자리들을 사랑 없는 섹스 그리고 약물로 채워나가게 됩니다. 해리는 메리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어머니를 괴롭히기만 해왔었고 잘못들만 저질러 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속죄하며 갚아 나가고자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 돈도 꽤 생겼겠다. 최신형 TV를 사서
하면서 어머니한테 가요. 그리고 사라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을 보자 너무너무 흥분하고 반가워하면서 해리를 반겨요. 그동안 못 본 동안 해리한테 할 말이 너무 많나 봅니다. 주저리 떠들면서 우리 아들 우쭈쭈 하는데 해리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약 장사한다고는 말 못하죠. 그래서 유통업을 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여자친구도 생겼다. 그리고 TV도 최신형 TV를 주문해놨으니까 오면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엄마는 완전 기절하게 좋아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아들 대하는 몸짓이나 행동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고 미친 듯이 산만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뿌득뿌득 갈아요. 프로 약물러인 아들이 이거를 모를 리가 없죠. 엄마는 각성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눈치채게 됩니다. 근데 엄마는 아들에게 의사에게 받아왔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아들은 그게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암페타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언쟁을 벌이지만 그녀의 뼈를 꿰뚫은 외로움을 마주한 아들은 더 이상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나오게 돼요. 이제부터 여기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에게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타이론은 경찰한테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사라는 약에 내성이 생겨서 약을 2배로 늘려서 복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TV쇼에 나오는 자신을 망상하면서 하루를 보내는데 좀 이상 증세가 일어납니다. 환각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환청을 듣기 시작하게 된 거죠. 사물들과 사람을 보는 것,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감각, 초조함, 강박 등등 여러 가지 정신적인 후폭풍들이 그녀를 덮치게 됩니다. 그리고 해리는 벌어뒀던 돈들을 타이론의 보석금을 내는데 다 탕진하게 됩니다.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약을 두고 마피아와 갱단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재료를 구하는 데 커다란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빅팀이라는 인물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돼요. 현 상황에서 약을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창구입니다. 근데 빅팀은 여자들한테만 물건을 취급한다고 합니다. 성적 욕구를 채워주는 것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원조 교제를 대가로 약을 주는 그런 변태 악질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한 줄기의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플로리다 출신 갱단인 보스가 크리스마스 날 약을 풀어준다라는 소문을 타이론이 입수하게 돼요. 근데 하필 기회가 생겼는데 타이론의 보석금을 내느라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해리가 해선 안 될 짓을 하게 됩니다. 메리언에게 가서 너의 정신과 주치의인 앤디에게 가서 원조 계좌를 하는 것으로 돈을 받아와라, 이렇게 종용을 하게 돼요. 둘 사이에서 언쟁이 오고 갔지만 메리언은 진짜 그렇게 돈을 벌어다 줍니다. 둘의 관계는 이제 강을 건넜습니다. 벌써 어느 정도 갈 때까지 가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대망의 크리스마스 날 대형마트에서 약 판매를 시작합니다. 마트에 사람들이 개떼처럼 모여들어 있어요. 다들 너도 나도 살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만 거기서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약 구매에 실패하게 돼요. 메리언은 금단 증세에 완전 돌아버렸는데 이번에도 약을 구하는데 실패하자 오만상 폭언을 퍼부으면서 둘은 크게 다투게 돼요. 해리는 홧김에 빅팀의 번호를 메리언에게 던져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빅팀은 아까 이야기했던 원조 교제를 대가로 약을 줬던 그 변태 약쟁이입니다. 그렇게 구하고 싶으면 네가 여기서 가서 직접 구해보든지 라고 하고는 떠나버려요. 해리는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판매자의 본거지인 플로리다로 직접 갈 생각을 해요.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요. 이 와중에 해리의 팔은 오염된 주사기로 인해서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사라의 상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라는 이제 첫 권장량의 3배가 넘는 복용량을 한 번에 복용 중에 있습니다. 부작용은 미친 듯이 일어납니다. 그녀의 외관은 이미 완전히 망가졌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TV쇼에서 자신을 투영하는 걸 넘어 아들과 함께 출연하는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어떤 굉음이 들리면서 냉장고가 그녀를 덮치기 시작해요. 급기야 TV 속 인물들이 스크린에서 나와서 그녀를 둘러싸고 빛을 쏴대고 촬영을 하고 조롱까지 하게 됩니다. 온 세상이 빙빙 돌고 1초 1초가 진땀나게 초조해요. 결국 그녀는 집에서 뛰쳐나와서 방송국으로 직접 향합니다. 이 와중에도 그 TV쇼에 출연하는 망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이미 상태가 강을 건너서 지옥에 다다른 겁니다. 이후에 진짜 방송국에 도착해서는 관계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방송국 측에서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와서 그녀를 데리고 갑니다. 상황은 이미 완전히 극으로 다다랐습니다. 캐리의 팔은 완전히 썩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플로리다 도착 600마일 정도를 남겨두고 병원을 들르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서 치료 대신 경찰에 의해서 해리와 타이론 둘 다 검거됩니다. 타이론과 해리는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작업 현장에서 작업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던 와중에 해리가 병원에 실려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썩은 팔은 절단되게 됩니다.
메리언은 결국 금단 정세를 참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빅팀을 자기 발로 찾아가게 됩니다. 빅팀은 생각보다 더 악마적인 변태였습니다. 이 악마는 1차 만남 후에 메리언을 낭교 파티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낭교 파티에 입장하기 직전에 메리언은 겨우겨우 해리와 전화통화가 닿게 됐어요. 메리언이 질문합니다. 나한테 와줄 수 있어? 해리가 대답해요. 당장 갈게. 하지만 절대 지킬 수 없는 약속인 걸 이 둘은 모두 알고 있어요. 사라는 병원에 입원됩니다. 이미 정상 범주를 아득하게 넘은 그녀에게 약물 치료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거식증으로 인해서 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 결국 병원 측에서는 임상 실험 중인 전기 충격 치료를 그녀에게 시도하게 됩니다. 아마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결말로 치달으면서 카메라는 인물들을 매우 빠르게 교차해서 비춰줍니다. 해리는 결국 팔이 잘려서 병상에서 메리언을 그리워하고, 타이론은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끌어안고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깜빵의 건조하고 어두운 침대에서 그렇게 잠이 듭니다. 메리언은 낭교를 대가로 받은 약을 가슴에 품은 채 그렇게 잠에 들게 돼요. 사라는 여전히 현실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망상 속에서 TV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신의 망상 속에서 건실하고 자랑스러운 아들과 함께 출연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으며 그렇게 영화가 마치게 돼요. 이 영화는 제가 리뷰를 아껴놔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미친 듯이 몰입을 해서 봤던 작품입니다. 원래 제가 영화 크레딧을 보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크레딧에도 영화 감독들이 자신만의 스타일들을 많이 녹여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크레딧을 그냥 스킵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장면들도 많기 때문에 크레딧을 다 보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보고 나서 영화에서 못 빠져나와서 그냥 입 벌리고 멍하게 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몰입도를 선사하고요. 살면서 봤던 영화 중에 몰입도 2등에 꼽히는 작품이에요. 데른 아로노프스키 감독 중에서 압도적으로 최고라고 생각되는 영화입니다. 한편으로 이 영화는 너무 과소평가됐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영화가 주는 메시지나 연출 이런 것들에 비해서 너무 덜 유명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충격도로 따지자면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희망이란 걸 전혀 찾아볼 수 없게 주인공 4명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일종의 경고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약 같은 건 건들지도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고작 인간인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공익 광고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영화 그냥 보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충격입니다. 인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영화는 장면 전환과 인물들의 타임라인을 자주 끊어가게 돼요. 인물들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굉장히 심도 있게 이끌어내면서 4개의 관점으로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이야기가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메인 주인공이 해리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영화에서 그 4명의 중요도는 굉장히 공평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그들끼리의 연결고리가 다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에 집착하는 이유를 굉장히 잘 빌드업한 것 같아요. 다른 영화에서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원래 마약이란 게 중독성이 있으니까 마약인 거고 한번 시작했으면 못 돌아가는 거잖아,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들에게 이게 왜 필요했는지를 좀 잘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걸 잘 드러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얼마나 빠르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의존도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물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의 어머니인 사라, 이 사람은 일찍이 남편을 여의었고 아들은 이미 금쪽이에서 솔루션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커버렸고, 이런 자신의 가족의 배경 때문에 어디 하나 마음을 누일 데가 없고 낙이라는 게 없고 정말 혼자 남겨진 그런 사람입니다. 유일한 낙이라고는 다이어트 쇼를 보는 것,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요거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좋아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집착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외로움에 몸부림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쇼에 출연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계속 망상을 하고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으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실제로 방송국에서 초청이 오고 자신의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회귀하기 위해서 약에 손을 대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락을 가버려요. 그리고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에서도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함께 TV에 출연한 모습을 끝까지 상상합니다. 타이론은 이 영화에서 가장 유쾌한 놈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UFC를 좀 보는데 라이트급 전 챔피언이었던 찰스 올리베이라랑 좀 닮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느낌이 있고 즐거운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결핍이 많은 남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본능적으로 쫓는 사람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슴에 정말 커다란 구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마음을 완전히 꺼내둘 그런 사람이 늘 필요로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작중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보고 그리워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어릴 때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을 벌어서 세상 모든 걸 다 해줄게요. 근데 어머니는 항상 얘기합니다. 난 너만 있으면 된다. 사랑한다 하더라. 그의 주변에는 진정한 사랑을 주는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애정들을 그리워하고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뭔가 측은지심이 들긴 하지만 결국엔 다른 일들을 약쟁이로 이끄는 약상인이자 친구의 어머니가 고통받는 것은 나 몰라라 한 채 해리와 같이 TV나 팔고 약이나 팔고 이런 짓을 했던 놈입니다. 메리오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화에서 가장 수동적인 인물이다 라고 보여져요. 의류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만 과감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늘 머뭇거리고 집안이 풍족함에도 부모님과 척을 지고 안 좋은 선택들만 늘어놓게 돼요. 해리가 돈을 벌어오기 시작하자 의류 사업을 시작했고 작업을 위해서 집중력을 요구할 때는 늘 약에 의존했어요. 금단 증세에도 시달릴 때 그녀가 하는 거라고는 그냥 해리를 들들 볶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혼자 남았을 때 스스로 능동적인 행동을 딱 한 번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빅팀을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정말 최악의 태도와 선택들을 늘어놓는 그런 인물로 비춰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리는 정말 못난 아들이자 나쁜 남자친구이자 나쁜 친구인 것 같습니다. 금쪽이도 이런 금쪽이가 없어요. 이게 금쪽이라고 말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본디 마음은 굉장히 여리고 착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동안 했던 잘못들을 뉘우치고 그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모습이라거나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잘못될까봐 눈물도 보이고 그리고 여자친구인 메리언을 진짜 온 정성과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원조괴죄를 종용했고 약쟁이였고 타인에게 약이나 팔아제끼는 최악의 악질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인 인물들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오류성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잘 표현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지자면 약을 안 했다면 이들의 인생은 달랐을까요? 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를 너무나도 손쉽게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의류 사업을 위한 미천을 약 파는 헛짓거리로 마련하고자 했었고 다이어트라는 살 빼는 뼈를 깎는 이런 고통을 대충 약복용으로 때우고자 했었고 이런 지향점을 엉뚱한 방식으로 계속 채우려고 했고 그러지 않았다면 이들은 모두 평범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들의 삶의 태도를 보자면 약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쁜 것에 무조건 빠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볼 생각을 하지 않고 약이란 것에 기대어 있기만 해요. 그리고 여기 나온 인물들은 아마 서로 오랫동안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보는 편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마약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많이 대두하면서도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못된 무언가로 채운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최악의 상황들을 열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도 마약 청정국의 입지를 잃은 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펜타닐, 헤로인, 암페타민 등등 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떠돌아다니고 연예인들에도 그런 사범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런 아로노프스키의 영화들은 진짜 허투루 볼 작품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같이 어떤 주제를 품고 있고 그것들을 풀어내는 방식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쇼츠에서 본 건데 지금 급설사가 마렵다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온몸에 식은땀이 나면서 화장실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못 하잖아요. 너무너무 먹고 싶어 했던 음식이 옆에 있거나 꿈에서만 바라던 그런 이상형이 옆에 지나가도 안 보이잖아요. 그냥 화장실 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이거를 약으로 치환하게 되는 거죠. 이 설사병에 걸려있을 때 화장실을 가고 싶다라는 이 상황이 24시간 동안 계속 돌아가는 중이라고 하면 안 미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가까이 있는 뭐 담배 이런 것도 끊기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뭐 사실 저는 뭐 비흡연자라서 그 담배 중독성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일단 저는 뭐 커피도 못 끊거든요.
커피 막 하루에 막 2잔씩 이렇게 마시는데 그냥 궁금하면 한번 해보고 그냥 그만둘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단순하게 다가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거론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게이트웨이 이펙트라는 것인데 관문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을 풀게 되면 사람들이 1을 맛보고 나서 2를 궁금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5, 6, 7, 8, 9, 10까지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가 열리게 되면 다른 차원의 문들도 다 열리게 된다. 그런 연쇄 현상을 이르는 말이에요. 이 효과가 가짜냐 진짜냐 뭐 여러 토론이 오가고 있긴 한데 어느 것이 확실한 정답이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마를 합법화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대파들이 많이 내세우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마약에 대한 묘사를 엄청나게 세밀하게 해서 진짜 좀 놀라웠어요. 복용 직후에 과집중 상태가 돼서 온 집안을 닦고 광내고 손질하는 장면, 그리고 집중을 위해서 투여를 하고 난 뒤에는 일에 미친 듯이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 이 터져버린 도파민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 등등, 이 감독이 이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좀 돋보이는 그런 장면들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세세한 표현들이 많은데 이거 다 풀면은 오늘 1시간 넘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사라 이 아주머니가 보는 TV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구호가 정말 중독적이에요. 제가 그 구호에 완전 중독돼가지고 막 그걸 계속 따라 불렀던 경험이 있는데, 사회자가 We got a winner 하면은 사람들이 오 해요. 그러고 막 Choose by Mary, Choose by Mary, Choose by Sarah 그러면은 Be excited, be 뭐 이런 그게 있는데 좀 웃겨가지고 진짜 많이 따라했어요. 근데 초반부에서는 그게 되게 웃기고 너무 중독성 있게 느껴졌는데 중반부로 가면서 이런 구호들이 각성제의 정신을 잃은 사라한테 굉장히 기괴한 주문처럼 들리게 돼요. 그런 연출을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해 볼 부분은 촬영입니다. 촬영이 진짜 너무 대단했어요. 인물의 표정들을 1인칭 셀피샷으로 따라다니면서 보여주는 연출이라거나 말하는 인물의 입술을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보여준다거나 이런 연출들은 약간 연극적인 기법이었습니다. 화면 안에 얼굴이 가득 들어차 있으면은 외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외부가 어떤 환경인지 이런 정보들이 저희 관객들에게는 적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정된 정보 속에서 외부의 상황들을 사운드로 더 상상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 긴장이 고조되고 불안함을 증폭시켜요. 그런 극적인 연출들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을 굉장히 잘 이용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시청하면서도 엄청 감탄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사라가 각성제 중독으로 인해서 시간 그리고 사물들이 왜곡되게 느껴지고 불안증을 겪게 되는 것들을 표현한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굴절이 굉장히 심한 렌즈를 써서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 같아요. 어안 렌즈에 저희가 눈을 갖다 댄 것처럼 시공간이 뒤틀려 있는 그런 연출들이 너무 신박하고 좋았습니다. 관객들로 하여금 주인공 본인이 돼 보는 듯한 그런 간접 경험까지 하게 만들었던 거죠. 영화가 워낙에 잘 만들었다 보니까 인물에 더욱 몰입을 하게 됐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물들을 각각 개별로 분리를 시켰었어요. 그리고 4개의 샷들이 계속 분리되고 종반부에서는 초 단위로 이 4명의 시점이 변하게 돼요. 그렇게 교차하는 와중에도 막 산만하다, 정신없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로 이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에 사운드까지 너무 완벽했고 그 소용돌이에서 현실로 돌아오는데 꽤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딩 크레딧을 그냥 멍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신 분들은 분명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입 벌리고 한 2분 동안은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약을 하는 묘사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보통 영화에서는 뭐 코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사를 꽂는다거나 이런 장면 자체를 보여주는 데 반해서 굉장히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너무 돋보였어요. 가루를 팍 펼치고 피에 퍼진 이런 약물들, 커지는 동공, 그리고 끊기듯이 나오는 사운드와 마지막에는 취했구나 하는 신음까지, 사운드까지 완벽하게 이 장면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정신없어 보일 수 있는 카메라 무브도 마약 중독자들이 겪는 그 기분을 그대로 비춰준 것 같아서 오히려 굉장히 현실적이고 극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정도로 몰입을 하면서 봤던 영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빠져들면서 봤던 영화였고, 제가 살면서 봤던 영화 중에 가장 몰입도가 높았던 영화
탑2에 있어요. 이 영화가. 그 정도로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정말 추천합니다. 근데 자신의 인생이 어떤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중이라고 생각된다면 나중에 그 터널에서 나와서 빛을 봤을 때 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말 그리고 묘사가 너무 우울하고 너무 충격적이라서 이게 자칫하면 우울의 트리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직전 영화였던 돌이킬 수 없는은 제가 단언했잖아요. 절대 쳐다도 보지 말고 그냥 인생에서 없어도 되는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보라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충격적인 영화고 멘탈이 완전 탈탈 털리는 느낌을 받긴 합니다만 추천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좀 과장하자면 눈알 빠지게 재밌습니다. 지난주에 이 영화 리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좀 너무 설렜습니다. 정말 마약 근절 영화로 바로 추천드릴 수 있는 영화고,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에 대한 문제가 점점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요새 찾아보면은 닥터 프렌즈 이런 데서도 마약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들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기를 시킨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에다가 그들이 말로에 겪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미국의 마약 중독자들 비포 애프터 마약을 하기 전, 마약을 한 후 이런 사진들을 많이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서 길거리에서 객사를 당하기도 하고 난리가 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런 위험성을 좀 더 깨닫게 해줬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절대 우리 그런 거 하지 않기로 약속합시다, 여러분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궁금해하지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다는 게 아니라 좋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 너무 길 것 같은데 큰일이네요. 여러분들은 길면 길수록 좋다고 얘기하시지만 편집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제가 또 재밌게 편집해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악몽 꾸지 않고 행복한 저녁 그리고 잠자리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또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얘기, 더 발전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